평일 오전의 병원은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연신 기침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몸 전체에 기운이 빠진 듯 축 늘어져 있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데스크 쪽으로 가서 진료 접수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이름이 불려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를 웃으며 맞이해 주셨지만,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오묘한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오늘도 팔은 가리고 오셨네요. 네, 죄송해요, 선생님. 환자분이 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프면 치료받으러 오는 곳이 병원인데. 그런데 벌써 이번 달에만 3번째 내원이시네요. 일단 부위 좀 볼게요. 3번째 내원이라는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의사 선생님께 팔을 보여드렸습니다. 저의 얇디 얇은 팔에는 여기저기 얼룩덜룩한 멍자국들이 있었어요. 늙은 나이에 생기는 멍자국은 건강의 적신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멍을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어머니가 의문의 멍자국을 의사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몸과 마음에 푸른 빈 멍자국을 달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0을 넘긴 평범한 엄마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했고 슬하의 2 아들을 홀로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다행히 2 아들은 별탈 없이 무난하게 성장해줬고, 또 스스로 밥벌이까지 잘하면서 각자 좋은 짝을 만나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자식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커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꾸리니 그것만큼 든든하고 행복한 일도 없더라고요. 특히 저는 큰아들 내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분가를 하지 않고 저희 집에 합가를 해서 함께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집을 나가지 않고 같이 살겠다는 큰아들 내외를 보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혼을 즐겨야 할 애들인데 제가 있으면 불편해서 편하게 행동하지 못할 것 같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너희들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는 좀 불편할 것 같아. 너희들 신혼이고 나중에는 아이까지 낳아서 키워야 할 텐데 내가 있으면 너희가 많이 불편할 것 같네. 그러지 말고 그냥 따로 나가 살아. 근처에 좋은 아파트도 많은데. 어머님, 제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도련님도 결혼해서 분가하셨는데 저희까지 나가면 어머님이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저는 어머님이 외로워하시는 모습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휴직 기간이기도 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머님 옆에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어머니.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외로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사셔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며느리들이 분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아들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해서 갈등을 빚는 건 정말 흔하게 본 광경이지만,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큰아들 내외는 제가 거절 의사를 보여도 함께 살고 싶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합가를 하게 됐어요. 처음 큰 며느리는 제게 참 잘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쌀을 씻어서 밥을 안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은 제가 하겠다고 아무리 뜯어말려도 말을 듣지 않았죠. 예,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네.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놔둬. 아니에요, 어머님.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랬어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앉아만 계세요. 말로는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입을 열기 전에 뭐든지 알아서 척척하는 큰 며느리가 참 예뻐 보이더군요.
이런 큰아들 내외를 보면서 작은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제게 못내 미안해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집에 와서 큰 며느리가 행동하는 걸 보고 작은 아들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형님이랑 형수님은 어머니한테 저렇게 잘하는데 저희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조금 부끄럽네요. 아니야,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너희 바쁜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명절 때나마 얼굴 보여주니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러니까 죄송하네 만에 그런 소리 하지 마. 사실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해외 출장도 잦았고 하는 일도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안부 연락조차 할 시간이 없었어요. 바쁜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강요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굳이 말을 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행복은 합가를 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무렵부터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휴직 중이던 큰 며느리는 다시 복직을 하게 됐고 회사에 출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날이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 들어오면 밥도 먹지 않고 말 없이 방에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그리고 대화 소리 하나에도 엄청나게 나를 세우며 예민하게 반응했죠. 어머님, 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예민한데 목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골이 막 울리는 것 같아요. 어머, 그랬구나. 내 목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네. 조심할게.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려니 기분 탓이려니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더 예민해져가는 며느리를 보면서 화가 난다기 보다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보다. 회사를 쉬다가 출근을 한 것이니 예민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나중엔 주에 3번 이상은 꼭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큰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퇴근하고 들어오는 며느리를 붙잡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가. 너 혹시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니? 요즘 들어 술도 자주 마시러 다니는 것 같고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면 나한테 편하게 털어놓아도 된다. 아니요, 어머님. 무슨 일 없어요. 그러지 말고 편하게 말해봐. 무슨 일 없다니까요? 당사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들어가서 좀 쉴게요. 저는 순전히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물어본 것이었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가 갑자기 저렇게 행동을 하면 신경이 쓰이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신경도 쓰지 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지도 말라고 하니 거리를 두는 것 같아 괜히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점점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더니 느닷없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혹시 반찬 만드실 때 간 보셨어요? 응, 당연히 봤지. 왜? 뭐 문제 있니? 아니요. 반찬이 평소에 비해 좀 짜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여보, 당신은 먹을만해? 내 입이 이상한 건가? 아니, 나도 아까부터 좀 짜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어머니, 이거 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에 열이 확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항상 반찬을 만들 때면 아들과 며느리의 입맛에 최대한 맞춰서 만드는 편이었는데 대뜸 짜다고 이야기를 하니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더 황당했던 건 거기에 덧붙인 큰 아들의 장난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나 보네.
원래 늙으면 짠 것도 짜다고 못 느끼고 단 것도 달다고 못 느끼신다던데. 어머니, 나중엔 착각해서 반찬에 설탕 들이부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휴, 당신도 참. 무슨 그런 살벌한 농담을 해. 어머님이 그런 걸 헷갈리실 분이야? 이번 한 번 실수하신 거 가지고 너무 갔다, 당신. 내가 너무 갔나? 어머니, 농담인 거 아시죠? 아무렇지 않게 농담이라고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큰 아들의 행동에 저는 순간 맥이 탁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난 후 큰 며느리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반찬 간 좀 잘 보세요. 입맛이 무뎌지신 거면 차라리 직접 만들지 마시고 반찬 가게에서 사서 드시던지요. 입맛만 다 버렸네,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제가 정말 똑바로 들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이처럼 큰 며느리는 점점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만 갔어요. 큰 아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제게 잘하는 척을 하고 저를 위하는 좋은 며느리인 척을 했으니 막 나가는 행동이 고쳐질 리 만무했죠. 그러던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술을 잔뜩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오는 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곧장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세상에, 얘, 무슨 술을 이렇게나 많이 마셨어. 몸도 못 가누는 것 봐. 괜찮니? 향수 냄새와 술 냄새가 한데 섞여 올라오는 바람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가정도 있는 데다가 시어머니랑 함께 살면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올 생각을 하다니 도저히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저는 큰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서 억지로 소파에 앉혔습니다. 며느리는 잡힌 팔이 아팠는지 제게 큰 소리로 역정을 냈어요. 어머님, 아파요. 왜 이렇게 세게 잡으세요? 교양 있게 말로 하세요, 말로. 아가, 너는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아줬다는 생각이 안 드니?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 안 들어. 툭 하면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봐도 그런 거 없다면서 대답도 안 하고 너 이렇게 계속 제멋대로 행동할 거면 차라리 그냥 아범이랑 같이 나가 살아. 나도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니까. 저희가 왜 나가야 하는데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 것까지 제가 어머님께 일일이 보고 드려야 하는 거예요? 친정엄마도 아니고 저 더 이상 어머님이랑 대화하기 싫어요. 방에 들어가서 잘 거예요. 큰 며느리는 대화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며느리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저를 확 밀치며 제 팔을 꼬집고 비틀었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황스러워 쳐다본 큰 며느리의 얼굴은 화가 잔뜩 나 있었고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하자 며느리는 저를 한참 째려보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복잡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참 동안 뒤척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거울을 보며 꼬집힌 곳을 살펴보는데 얼마나 세게 꼬집은 건지 푸르딩딩한 멍이 들어있더군요. 그 멍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괜히 며느리를 귀찮게 한 걸까? 나는 그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런 것뿐인데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제 이 일은 단순히 고부간의 갈등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 더욱 심란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마음만 더 괴로워졌죠. 그 일이 있은 후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큰 아들에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용기 내어 털어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큰 아들은 저와 며느리가 어떤 관계인지 또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턱이 없었기에 이제는 큰 아들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야근을 하고 들어온 큰 아들을 조심스럽게 거실로 불러냈어요. 예. 너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 저 오늘 야근하고 들어와서 많이 피곤한데 혹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얼른 앉아봐. 큰 아들은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았고 저는 큰 아들에게 제 멍든 팔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멍 어디서 들어온 멍인 줄 아니? 어디 부딪히기라도 하셨어요? 조심 좀 하시지. 아니, 어디 부딪힌 거면 내가 너한테 굳이 뭐하러 보여주겠어. 이거 네 와이프가 만든 거야. 내 팔을 아주 세게 꼬집어서 생긴 멍이라고. 어휴, 말하면서도 마음이 착잡하다. 솔직히 저는 멍을 보여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큰 아들이 화라도 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10달 동안 제 배 아파가며 낳은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외로 아들의 반응은 더없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집사람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냥 실수로 그런 거겠죠. 뭐 긁히거나 까진 것도 아니고 피가 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연고 사드릴 테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세요. 뭐, 너는 네 마누라가 엄마를 꼬집었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멍이 들었다는데, 그렇게 태평한 말이 나오니? 엄마는 억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어머니, 요즘 집사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런 걸로 또 왜 그랬냐 실수냐 고의냐 이런 거 따지면 저도 피곤해진다고요. 그냥 실수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다음에는 안 그러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며느리를 감싸는 모습을 보니 절망감이 몰려오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이건 실수가 아니야. 누가 실수로 사람 피부를 꼬집어서 멍이 들게 만드니?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니까. 하지만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요. 이런 문제로 제발 피곤하게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신경질을 내고 폭력을 쓰는 것보다 내가 뼈 빠지게 키운 아들의 외면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거든요. 아들들과 함께 살아온 이 집에서 나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집을 나가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떠나지 못했던 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아들에게 몇 번이나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아들의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툭하면 회식을 해야 한다. 야근을 해야 한다. 출장을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집을 비우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확연하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큰 며느리는 제가 큰 아들에게 본인이 팔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더욱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하면 일부러 늦장을 부리면서 제게 아침상을 차리게 하고 겨우 아침 밥상을 차려주면 밥을 뒤적거리며 불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밥 반찬이 형편없어요?
편의점 도시락도 이것보다는 낫겠어요. 이걸 먹고 출근하라는 거예요? 저 그냥 안 먹고 편의점에서 사 먹던지 할게요. 고기 반찬도 없고, 이게 뭐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같이 그런 말을 듣다 보니 나중에는 손이 떨려 음식을 준비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고기 반찬을 해줘도 구구절절 불평만 늘어놓던 큰 며느리는 어느 날부턴가 제게 아침밥을 차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사 먹는 게 훨씬 낫겠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리고 어느 주말은 방 청소를 하던 제게 다가와서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여기 거실 소파 밑이랑 부엌 식탁 아래에 먼지가 그대로 있어요. 청소하시는 거 맞아요? 저 시력 엄청 좋아요, 어머님. 그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도 다 볼 수 있어요. 청소 좀 대충 하시지 말고 꼼꼼하게 해주세요. 먼지 다 들이마셔야 하잖아요. 환기도 좀 시키시고요. 공기 탁한 것 좀 봐. 큰 며느리의 시덥잖은 간섭과 언성이 높아질수록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심지어 손님이 온 날에도 며느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큰 며느리가 회사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고 말이죠. 제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으니 큰 며느리는 사람 좋은 웃음을 띠며 가식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회사 사람들 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아, 여기는 저희 팀 팀원들이에요. 다들 인사해. 우리 시어머님이셔. 나한테 엄청 잘해주신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늦은 밤에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놀라신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어서들 와요. 이미 들어온 사람들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겨우 웃으며 며느리 회사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은 큰 며느리가 쓰고 있는 방으로 다 같이 우르르 들어갔고 며느리는 제게 슬쩍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오늘 아범은 일 때문에 새벽 늦게서 들어온다고 했고, 저희는 저희끼리 음식 시켜 먹을 테니까 어머님은 방에 들어가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세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이왕 손님이 오셨는데 배달 음식보다는 직접 음식을. 아니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잠자코 계세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직장 사람들 집에 데리고 온 거는 아범한테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얼른 방으로 들어가세요. 눈을 희번득거리며 말하는 큰 며느리의 말에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더군요. 그날 저는 소음이 조금은 줄어든 늦은 새벽에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행동은 말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더욱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컵을 깬 적이 있었는데 파편을 줍다가 손을 베인 저를 보면서 큰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은 듯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휴, 그러게 조심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어머님, 이거 저희 방에 있던 접시인데 제가 모르고 계속 두고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설거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며느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접시는 제가 굉장히 아끼는 접시였는데 떨어지자마자 큰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나 버렸어요.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설거지를 부탁할 거면 싱크대에 놔두던가 아니면 식탁 위에 올려두든가 할 것이지. 이걸 왜 일부러 떨어뜨려? 어머, 실수예요, 실수. 손이 미끄러진 거라고요. 접시를 일부러 떨어뜨려서 깨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깨진 접시들 파편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괜히 발에 찔리면 낭패니까. 눈 하나 깜짝 않고 자기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며 저보고 청소나 열심히 하라며 말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와 둘이 있을 땐 한없이 저를 막대하던 며느리는 큰아들 앞에선 완전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난데없이 안마를 해주겠다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저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본인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서기도 하고 말이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제게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며느리 잘 만나서 호강하시네. 봐봐요. 어머니한테 막 대할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에이, 어머니가 며느리를 잘 둔 게 아니라 내가 시어머니를 잘 만난 거지. 우리 어머님 같은 사람 어디에도 없어. 내가 요즘 얼마나 행복하다고. 앞으로 어머님께 더 잘해드릴 거야. 저들끼리 해맑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면적인 모습을 낱낱이 파헤치기로 말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화병이 날 것도 같았고 큰 아들도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다음 날 저는 자주 놀러 가던 경로당에 들러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들어준 친구는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미련하게 그런 걸 꾹 참고 살았니? 그냥 한바탕 뒤집어 엎어버리지.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어도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영악하게 구는 애들이 꼭 있다니까. 어휴, 답답해 죽겠네 정말. 금자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원래 그런 애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나도 참을 수가 없어서.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긴. 네 며느리는 그게 본성이야 본성. 처음에는 여시같이 행동했다가 시간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꼭 있어. 예, 내가 잘 아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한번 해볼래? 완전히 효과는 직방일 거야. 친구는 본인이 잘 아는 방법이 있다며 제게 카메라를 이용해 며느리의 실체를 촬영하는 방법을 권해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모습을 거기에다가 녹화를 하라는 것이었죠. 친구의 말을 듣고서 머릿속에 뭔가 번쩍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왜 진작에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곧장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형 카메라를 사서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틈을 다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뒀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를 꼬박 녹화한 다음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적나라한 실체를 큰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자, 너 이거 보이니? 이틀 동안 내가 그대로 녹화한 영상들이야. 나를 밀치고 나한테 폭언을 내뱉고 그러는 모습들이 보이느냐고. 이게 실체야. 앞에서 어머니랑 잘 지낸다. 우리 어머님이 짱이다. 이러는 건 다 가식이고 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밀치고 험한 말을 하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그 모습을 꾹 참아왔고 어떻게 생각하니? 말을 좀 해봐. 아들은 영상을 본 후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잖게 충격을 좀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았어요. 믿었던 아내가 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막대하고 있는 모습이라니. 그런데 잠시 후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네, 잘 봤어요. 그런데 이거 어머니가 일부러 자극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찍어서 저한테 이간질 할 목적으로요. 뭐라고? 저희 집사람이 대체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른이 되어서 이런 유치한 행동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 집사람한테 불만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말씀을 하시던지요. 자식한테 영상을 촬영해서 이간질을 하는 모습이라니 정말 실망입니다. 아들은 제게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안에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도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딸처럼 가깝게 지냈던 교회 권사님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권사님, 저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요.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이제는 숨을 좀 쉬고 싶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의 간절한 부탁을 들은 권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야기 들었어요. 며느님이 막 대하고 있다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우리 집사님 행복해질 수 있게 도울게요. 권사님의 그 따뜻한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 큰 아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말이죠. 권사님은 그날 근처에 있는 노인보호센터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전문 상담사분과 함께 며느리의 행동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논의했어요. 저는 이미 카메라로 이틀치 영상을 녹화했지만 상담사분은 더욱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틀치 영상들도 좋지만 며느님이랑 같이 함께하는 일상 전체를 기록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모습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드님께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보여주신 거면 이제 며느님도 카메라의 존재를 알게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최대한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생각해보니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사님. 그럼 최대한 들키지 않게끔 조심해서 증거를 수집해 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카메라의 존재와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도끼 눈을 뜨면서 저한테 바락바락 대들더군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계셨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는데 어떻게 그걸 녹화해서 남편한테 보여줄 생각을 하셨어요?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먼저 아니니? 너는 끝까지 네가 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어머님이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성질 살살 긁으셨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짜증나는 일투성인데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니까 제가 난폭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며느리는 이런 말을 하며 마치 제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듯 행동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영상 촬영 외에 이런 녹취록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저를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괴롭힘은 나날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사소한 일로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분명히 빨래는 색깔별로 분리해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다 엉망으로 섞어서 빨면 흰 옷은 색이 물들 수도 있는데 대체 뭔 생각으로 이렇게 세탁하신 거예요? 진짜 돌아버리겠네. 며느리는 빨래 바구니를 쾅 내려놓으며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은 밥상에 올라온 반찬을 보고도 노골적으로 짜증을 부리더군요. 어머님!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 없었나요? 저 이 반찬 안 좋아해요. 특히 땅콩은 알레르기 있어서 먹지도 못하는데 이런 반찬을 만들어 올리시면 어떡해요? 네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어. 내가 해준 건 어지간하면 다 잘 먹길래 문제 없는 줄 알았지. 진작에 말을 좀 해주지 그랬니? 저는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머님께서 저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잊어버리신 거겠죠?
아니면 저한테 복수하고 싶으셔서 일부러 절 골탕 먹이려고 그러신 거거나. 이런 일이 일상처럼 반복되면서 며느리는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도 말이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집안을 울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증거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언행, 행동 등 하나도 빠짐없이 들키지 않도록 기록했지만 이런 걸 기록해야만 하는 현실이 착잡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났을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작은 아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리고 제가 여태까지 촬영해온 영상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큰아들에게만 의지하려 했던 제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작은 아들이 바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오랜만에 작은 아들에게 연락했고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만나러 온 작은 아들에게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민아, 엄마가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보고 충격받지 말고. 저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요? 충격받지 말라니. 대체 뭐길래 그러세요, 어머니? 작은 아들은 처음엔 제 말을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며느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자마자 표정을 확 굳히더군요. 영상을 보는 내내 둘째 아들의 표정은 풀어질 줄 모르고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영상 속에서 큰 며느리가 저를 밀치고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대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형수님이 정말 어머니한테 이렇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왜요?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나도 큰애한테 물어보고 싶다.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건지. 원래 너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내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영 답답해서. 그리고 이제는 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그냥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형수님이랑 이런 일이 있다고. 잘하셨어요. 어머니, 이런 거 영상으로 다 촬영하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작은 아들은 눈물을 닦고 곧장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으로 오라고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며느리도 카페에 도착했고 여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됐어요. 작은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제게 화를 내더군요. 어머님, 저희한테 말을 하시지. 그럼 저희가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렸을 텐데 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떨려요. 그동안 이걸 어떻게 다 참으셨어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어. 하지만 모든 걸 시간이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갈 뿐이었어.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녹음도 하고 영상도 촬영하고 너희한테도 용기 내서 말한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곁에 저희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가슴 깊이 덮어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작은 아들 내외는 저와 함께 노인보호센터를 다시 찾아가 이 상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상담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제가 촬영한 영상과 녹취록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힘드셨을 텐데 영상도 촬영하시고 녹음도 충분히 해두시고 고생하셨어요.
저는 상담사님의 고생하셨다는 말에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내외는 큰 아들 내외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노인보호센터의 도움을 통해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으며 경찰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신속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작은 아들 내외와 경찰관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조사를 할 것이 있다고 말하자 그 시간에 집에 있던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무슨 조사요?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거 불법인 거 알고 계세요? 피해자분께서 신고를 하셔서요. 그리고 저희가 집안을 뒤집어 엎길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찾아온 것뿐인데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누구고 뭘로 신고한 건데요? 그거 말해주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성민이 너는 여기 왜 왔어? 재수 씨도 볼일 있어요? 볼일? 그래, 볼일 있지. 어머니를 밀치고 때리고 거기에다가 폭언까지 하고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게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나보다 나이 많은 형이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해? 도련님 말 참 웃기게 한다. 증거 있어요? 내가 어머님한테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요? 증거요? 증거야 아주 차고 넘치죠. 원하신다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큰며느리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작은 아들이 내민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본인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큰며느리는 조용히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결정하며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옆에서 이 상황을 조용히 보고 있었던 제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그냥 저 사람이 지금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머니한테 그냥 단순히 화풀이를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어머니, 얼른 경찰들한테 가서 말하세요. 오해였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형, 제발 정신 좀 차려. 대체 왜 이래?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하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맞는 거야. 형수님이 행동한 건 화풀이가 아니라 고의였다고. 성화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쭉 정신을 못 차릴 것 같구나. 내가 집을 떠나는 게 훨씬 속 편한 일이겠다. 그렇게 좋아하는 네 마누라랑 둘이 같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아보거라. 저는 그렇게 미리 싸둔 짐을 들고 지긋지긋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작은 아들 내외의 도움으로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었어요.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본인들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말했지만 도움을 받은 것도 모자라 민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아 정중히 거절하고 보호시설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 서로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보다 더한 상처를 받고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모난 구석 없이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호사 선생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곳은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머무르는 공간이에요. 가족에게 들으면 안 될 말을 들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처럼 며느리에게 험한 일을 당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도 다들 서로의 상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잘 보듬어가며 행복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보다 더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부끄러웠어요. 별것도 아닌데 힘들다고 징징거린 건 아닌가. 내 스스로가 나약해서
이겨내지 못한 건 아닌가 하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서로가 느끼는 상처의 깊이는 저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겪은 일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 맞고 또 선생님은 보호받아야 하는 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계시는 동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치료하는 데에만 집중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제 삶을 돌아볼 기회를 얻기도 했어요. 미술 치료와 요가 수업을 통해 잔뜩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상담사 선생님과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후 보호시설에서 나오게 된 저는 작은 아들이 마련해 준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과는 많이 떨어진 곳이었지만 바로 옆이 작은 아들의 집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사는 집으로 찾아와서 저를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뜬금없이 반찬을 해다 주기도 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며 맛있는 음식을 포장해 오기도 했죠. 아이고, 이런 건 너희끼리 먹지 굳이 나하고 먹겠다고 들고 왔어. 어머님, 뭘 모르시는구나. 맛있는 음식은 다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라잖아요. 이거 딱 사자마자 어머님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죠. 이렇게 제게 한없이 살갑게 대하는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 덕분에 저희 마음에도 새로운 싹이 트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산다는 거구나. 여태까지 나는 많이 억눌려 있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사 온 이후로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더군요. 누구세요? 하는 말에도 아무 대답이 없어서 대체 누군가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있던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큰 아들이었어요. 집 주소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집에 찾아온 건가 싶었죠. 저는 꼴도 보기 싫어 곧바로 문을 닫아버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큰 아들이 무릎을 털썩 꿇으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때는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큰 아들을 일으켜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 아무리 꼴보기 싫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엉엉 울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온 큰 아들은 다시 한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모른 척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알았는데 외면했어요. 어머니가 예민하다고 말한 것도 아내 편을 든 것도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모자란 아들이어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과를 하려면 그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뭐하니? 나는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가 나를 믿어줄 줄 알았다. 그런데 너는 그때 내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되려 나를 탓하기 바빴잖아. 안 그러니? 저는 담담하게 말을 꺼냈지만 마음속에서는 서운함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큰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붙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어서 성민이한테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알면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알려주다가 어제 알려주더라고요. 성민이 집 근처로 이사하셨다고. 주소를 받고 찾아와야지 하고 마음먹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제가 찾아오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고, 이제야 잘못을 깨달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는 큰아들을 말 없이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지만 이미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어진 듯 싶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라도 깨닫고 사과해줘서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아무렇지 않게 지냈던 시절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도 제가 어머니 옆에서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볼게. 하지만 이제 내 말을 믿는다던가, 너에게 무조건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하지 않을 테니 이 부분은 알아두기를 바란다. 큰애는 잘 지내고 있니? 그때 경찰서 간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연락도 안 했고. 네. 그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저희도 대화 많이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왜 그랬는지. 저도 무관심했었고 집사람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신과랑 심리상담센터에 상담받으러 다니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고 개선되려고 노력한다니. 그건 참 다행이구나. 진작에 알고 상담받으러 다녔음 더 좋았을 텐데. 너도 와이프 잘 챙겨. 네 아빠 사고로 떠나고 나서 느낀 건데 신랑이나 마누라만큼 옆에서 힘되어주는 존재도 없더라.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한 건 두고두고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해. 알겠니? 네, 어머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게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렇게 저는 많은 시간이 흘러 큰 아들 내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기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소통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큰 며느리에게는 굳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큰 아들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잠시나마 머물렀었던 노인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의 상처를 개선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괜찮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과거의 상처는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아팠던 기억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큰 문제들을 극복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